안녕하세요. 중앙대 기계공학부의 나무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근전도 신호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근전도는 우리가 팔이나 다리에 힘을 줄 때 근육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미세한 전기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한다면 우리가 팔에 얼마만큼의 힘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떠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웨어러블 로봇의 필수적인 휴먼 로봇 인터페이스에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간 로봇 인터페이스를 위한 근전도 신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전도 신호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기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전도 신호 분석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전도 신호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근전도 신호는 영어로는 일렉트로마이오그램 또는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EMG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근전도 신호를 줄여서 EMG 신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워볼 주제들입니다. 먼저 생체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체 신호들이 웨어러블 로봇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러한 EMG 신호에 대해서 생리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MG 신호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생체 신호, 즉 바이오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인체의 생체 신호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신호, 자기적인 신호, 기계적인 신호, 화학적인 신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에 관련된 신호가 있습니다. 생체 전기 신호는 신경세포들 사이에 정보 전달에 사용되는 전기 신호를 말하고요. 자기 신호는 이러한 신경세포의 전기작용에 의해서 유도된 자기장을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 기계적인 신호에는 혈압, 맥박, 근육의 떨림, 관절의 움직임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신호는 혈액 내의 산소 농도, 세포 내 ATP 농도, 포도당 농도, 땀이나 체액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화학 성분들의 농도 등을 지칭합니다. 열에 대한 신호는 체온이나 발열 등의 정보를 이야기하죠. 이러한 인체의 생체 신호를 이용하여 주변 기기들이 사람과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며, 특히 요즘에는 인간의 물리적인 능력치를 증강시키는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 대한 생체 신호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생체 신호 중에서도 전기 생체 신호는 빠른 응답성과 측정의 용이함 때문에 로봇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기 생체 신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체 내부에서는 미세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근육이 수축할 때 근육세포에 미세한 전기가 흐르고 이 전기가 피부에까지 전달이 되므로 피부에 전극을 접촉시키면 이러한 미세한 전기 신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 수축 시에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EMG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히 피부에서 측정하는 EMG 신호를 Surface EMG 또는 줄여서 SEMG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전기 생체 신호에는 EEG, EOG, 그리고 ECG가 있습니다. EEG는 두뇌의 신경세포 사이에 흐르는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신호이고, EOG는 눈동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입니다. 또 ECG는 심장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된 전기 신호입니다. 세포막에는 많은 수의 이온 채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채널들이 열리고 닫히면서 바깥에 있는 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세포 안에 있던 이온들이 세포 바깥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온의 이동으로 인해 세포막의 전이차가 변화하게 되고요. 이러한 전이차의 변화에 의한 전기 신호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하고요. EMG, EEG, 그리고 ECG와 같은 전기 신호들의 파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육 수축과 관련된 EMG 신호는 어떠한 기준값에 대해서 대칭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진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장과 관련된 ECG 신호는 높은 피크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파형이며 여러분들이 의학 드라마에서 자주 보았던 바로 그 파형입니다. 안구 운동과 관련된 EOG 신호는 눈을 깜빡이거나 눈동자를 움직일 때 천천히 변화하는 파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뇌파인 EEG 신호는 저주파 성분과 고주파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불규칙성이 매우 강한 파형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각의 전기 신호는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은 주파수 범위와 강도를 지닙니다. EMG 신호의 경우 1mV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10에서 수백 헤르츠의 주파수를 가지며 진동합니다. 이러한 생체 신호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기 생체 신호는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신호입니다. 또한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신호의 통계적인 특성조차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non-stationary한 특성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오늘 측정한 EMG 신호와 내일 측정한 EMG 신호는 다릅니다. 또한 주위 환경이나 피실험자의 감정 상태에 의해서 크게 변화하는 성질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생체 신호들은 개인마다의 차이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피실험자 A와 피실험자 B에게서 서로 다른 EMG가 측정됩니다. 이와 같은 불규칙성과 변동성 때문에 간단한 수식으로 생체 전기 신호를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생체 전기 신호 분석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로봇이므로 생체 신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생체 신호를 분석하여 착용자의 동작 의도를 선지적으로 판별하고 그에 맞는 제어를 수행해야만 착용자가 편안하게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의 신체적인 능력을 보다 높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생체 신호가 웨어러블 로봇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그리고 2000년대에 연구된 대부분의 웨어러블 로봇들은 신체 움직임 자체를 이용하는 로봇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기계적인 생체 신호를 이용하는 로봇들이었습니다. 특히 하지 마비 환자들을 위한 리워크사의 보조 로봇은 착용자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IMU 센서를 통해서 감지하고 이 순간에 걸음을 내딛도록 해줍니다. 블릭스나 XOS2의 경우에는 로봇 관절의 회전 각도를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합니다. 이와 같이 기계적인 움직임을 이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며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 방향으로는 착용자의 EMG 신호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보조력을 생성하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사이버다인사의 하지 로봇, 오토봇사의 마이어 플러스와 같은 상지 의수가 좋은 예입니다. 이 로봇들은 마비 환자 또는 절단 환자의 남아있는 신경을 통해서 생성되는 EMG 신호를 이용하여 로봇에게 제어 명령을 하달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파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웨어러블 로봇인데요. 사실 뇌파는 시간에 따른 큰 변동성과 불규칙성 때문에 전기생체 신호 중에서도 특히 더 의도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힘든 면이 있지만 그 잠재력 때문에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 뇌에서 발생한 동작 의도가 어떻게 근육 수축으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오신이라고 불리우는 근육세포 내의 단백질은 마치 한 개의 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이오신은 액틴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기다란 구조물을 잡고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킨 후에 잡았던 구조물을 놓고 다시 잡아서 이동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를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마이오신들이 근육세포 내에 존재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마이오신은 액틴 필라멘트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또 오른쪽에 있는 마이오신은 액틴 필라멘트를 왼쪽으로 당길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오신의 움직임으로 인해 근섬유가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마이오신이 이 액틴 필라멘트를 잡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팔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하면 신경세포를 따라서 머리에서부터 팔 근육까지 전기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전기신호가 운동신경세포와 근육세포가 만나는 지점까지 전달되면 운동신경세포의 끝단에서 뉴로트랜스미터라고 불리우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세포 내의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에 붙게 되면 근육세포의 표면을 따라서 액션 포텐셜이라고 불리우는 전기신호가 퍼져나갑니다. 근육세포 표면을 흐른 액션 포텐셜은 근육세포 내에서 칼슘 이온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렇게 분비된 칼슘 이온은 액틴 필라멘트에 붙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액틴 필라멘트의 구조가 변화되고, 이 덕분에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를 잡고 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동시에 당김으로써 근육 수축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근육이 수축할 때 근육의 전압에 왜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세포막에는 이온들의 인렛과 아웃렛을 제어하는 이온 펌프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이온들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온은 Na+라고 적혀 있는 소디움 아이온과 K+라고 적혀 있는 포타시움 아이온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들입니다. 세포막에 있는 이온 펌프는 ATP라는 생체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한 번에 3개의 소디움 이온을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방출시키고,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2개의 포타시움 이온을 세포 내부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이온 펌프의 작동에 의해서 대부분의 소디움 아이온들은 세포 밖에 존재하게 되고, 포타시움 이온들은 대부분 세포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3개의 양이온을 내보내고 2개의 양이온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므로 결과적으로는 세포 내부의 전하량이 세포 외부의 전하량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의 전위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며 약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정상 상태 전위를 띠게 됩니다. 이를 세포의 레스팅 포텐셜이라고 부르고, 이는 음으로 폴러라이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먼저 뇌에서 발생한 전기신호가 운동신경세포의 말단으로까지 전달됩니다. 이 신호로 인해서 운동신경세포 말단에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방출되고, 방출된 뉴로트랜스미터들이 근육세포의 리셉터에 붙으면 리셉터가 열리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세포 외부의 소듐 아이온의 숫자가 세포 내부의 소듐 아이온 숫자보다 많으므로 열린 리셉터를 통해서 소듐 아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확산을 통해서 소듐 아이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양이온인 소듐 이온이 세포 내부로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세포 내부의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압 상승의 효과를 디폴러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양이온의 유입으로 마이너스 70mV에서 마이너스 55mV까지 세포의 전압이 상승하면 세포막에 있는 소듐 아이온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소듐 아이온 채널은 볼테이지에 의해서 제어되는 채널이며 마이너스 55mV 이상에서 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레스팅 포텐셜에서는 닫혀 있다가 뉴로트랜스미터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소듐 아이온 채널이 열림으로써 더욱 많은 소듐 아이온들이 근육세포 내로 들어와서 세포 내의 전압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전압이 플러스 40mV 정도까지 올라가면 소듐 아이온 채널은 높은 전압에 의해서 닫히고 포타시움 아이온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포타시움 아이온 채널도 볼테이지에 의해서 제어되는 채널이며 이 채널을 통해 포타시움 아이온이 세포 밖으로 방출되면서 세포 내의 전압을 다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를 리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과도한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마이너스 70mV보다 더 낮은 전압으로 떨어졌다가 이온 펌프의 작용에 의해서 다시 마이너스 70mV의 레스팅 포텐셜을 되찾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반응들로 상승한 전압을 액션 포텐셜이라고 부르며 운동신경세포 말단과 근육세포가 만나는 부근에서 처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운동신경세포 말단과 만나는 부근에서 발생한 액션 포텐셜이 어떻게 근육세포 전체로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서 디폴러리제이션이 일어나서 전압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전압의 상승으로 인해 옆에 위치한 소듐 아이온 채널이 열리게 되어 그 부분의 전압도 상승하게 됩니다. 즉, 디폴러리제이션 반응이 옆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옆으로 액션 포텐셜이 전달되고 원래 디폴러라이즈드 되었던 부분은 리폴러리제이션에 의해서 전압이 감소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옆으로 자꾸 전달되어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운동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적으로 전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흔들리는 EMG 신호가 왜 측정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근육을 움직이겠다는 우리의 동작 의도는 여러 개의 신경 라인에 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만듭니다. 이 그림과 같은 임펄스가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근육에는 여러 개의 운동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전기 임펄스들이 중첩된 것을 EMG 신호에서 측정하는 것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근육 수축이 발생할 때 이와 같은 파형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EMG 신호를 이용한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타임 딜레이입니다. 이 타임 딜레이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두뇌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모터 코텍스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근육에 전달되어 EMG가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동작을 생각하는 순간과 EMG 신호가 발생하는 순간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며 이러한 신호 전달에 10에서 20ms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으로는
EMG 신호가 발생하고 나서 실제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0에서 50ms 정도입니다. 이러한 특성과 사람이 동작 인지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EMG를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할 경우 EMG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0ms, 즉 0.1초가 지난 후에 로봇이 동작을 하더라도 사람은 딜레이가 거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센서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MG 센서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이므로 일렉트로드, 즉 전기 전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드를 기준으로 센서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일렉트로드만 사용하는 모노폴라 타입, 두 개의 일렉트로드를 사용하는 바이폴라 타입, 그리고 다수의 일렉트로드를 사용하는 그리드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모노폴라 타입은 하나의 측정용 전극과 하나의 그라운드 전극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노폴라 타입은 노이즈 제거가 어려우므로 보통 근육에 직접 컨택하는 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침습적인 방식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바이폴라 타입은 두 개의 측정용 전극과 하나의 그라운드 전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타입은 두 개의 전극에서 공통적으로 측정되는 노이즈 제거가 용이하므로 피부 표면에 전극을 접촉시키는 비침습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간단하면서도 또 비침습적인 방식이므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드 타입은 다수의 전극과 그라운드 전극으로 이루어지며 이 형식은 전압의 공간적인 분포를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EMG 측정 전극을 피부에 어디에 붙일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바이폴라 타입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운동신경세포와 근육세포가 만나는 이 부위를 이너베이션 존, 줄여서 IG라고 불러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IG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전압이 전파가 됩니다. 따라서 IG 양쪽에 두 개의 전극을 배치시키면 양 전극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므로 양단의 전압 차이가 0에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서 뚜렷한 전압 신호를 측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힘줄 쪽에서 가까운 곳에서 측정할 경우 매우 미세한 EMG 신호가 측정됩니다. 따라서 높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극은 IG와 힘줄 사이에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몇 개의 채널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이폴라 타입이라면 두 개의 전극 사이에서 얻는 전압차가 한 개인 채널 신호가 됩니다. 따라서 4개의 전극을 사용할 경우 2개의 전압차를 측정하면 2개의 신호를 얻게 되겠죠. 이 그래프는 사용한 채널의 개수와 EMG 신호 해석의 정확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Y축에 나타난 정확도는 EMG 신호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동작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뜻합니다. X축은 해석에 사용된 EMG 신호 채널의 수를 뜻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채널을 사용할수록 당연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정확도는 증가합니다. 또한 4개나 6개 정도의 채널을 사용하면 그 정확도가 충분히 높아지고 그 이상은 잘 증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죠. 여러 개의 채널을 사용할 때 얻는 장점은 이와 같이 해석의 정확도가 증가하는 점 이외에도 전극의 부착 위치가 조금 변경되는 경우에도 믿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채널 중에 일부가 오작동하더라도 다른 채널의 신호로 이를 알아내어 보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앰플리파이어입니다. EMG 신호는 밀리볼트 정도의 강도를 가진 아주 미세한 전압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압의 세기를 증폭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EMG 센서들은 증폭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증폭기는 두 개의 입력 전압의 차이를 증폭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증폭기의 사양이 EMG 센서의 성능에 직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DAQ 장치들은 3에서 5V 정도의 전압을 이용하고 EMG 신호는 0.1에서 2mV 정도의 크기를 가지므로 약 500 정도의 개인 값을 가져야만 적절한 데이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폭기의 인풋 임피던스가 충분히 커야지만 정확한 전압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피부의 임피던스가 10에서 100kΩ 정도의 값을 가지므로 앰플리파이어의 인풋 임피던스는 이보다 훨씬 큰 값인 10에서 100메가옴 정도의 값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Common Mode Rejection Ratio, 줄여서 CMMR입니다. 이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앰플리파이어의 출력값은 입력 전압값들의 차이를 증폭시킨 값뿐만 아니라 공통 전압과 관련된 값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은 입력 전압의 차이값이므로 입력 전압에 대한 개인값인 AD가 공통 전압에 대한 개인값인 AC보다 크면 클수록 좋은 증폭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율을 CMMR이라고 표현하고 이 비율 값이 크면 클수록 이상적인 증폭기에 가까워지겠죠. 보통 CMMR 값이 약 100dB 정도 되면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서 출력값의 노이즈 원인을 살펴보면 앰비언트 노이즈, 트랜스듀서 노이즈, 아티팩트 노이즈가 있습니다. 먼저 앰비언트 노이즈는 파워라인이나 주위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노이즈입니다. 생체 전기 신호는 미세한 전압이므로 특히 더 이러한 앰비언트 노이즈에 취약합니다. 다음으로 트랜스듀서 노이즈는 피부와 일렉트로드 사이의 전기 전도성의 변화에 의한 노이즈며 이는 일렉트로드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착용자 피부의 상태, 지방의 두께, 땀, 온도 등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티팩트 노이즈는 측정하고자 하는 근육에 인접한 다른 근육들에서 발생되는 전압에 의한 노이즈이며 이것은 크로스토크라고도 불립니다. 앰비언트 노이즈와 트랜스듀서 노이즈는 하드웨어적으로 어느 정도 제거 및 감소가 가능하지만 아티팩트 노이즈 제거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 EMG 신호의 발생 원리와 그 특성, 그리고 EMG 센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EMG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